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영환입니다. 오늘 제428회 스테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 제도 혁신입니다. 저희 스테피 혁신 시스템 연구본부와 제도혁신 연구단에서는 국가 R&D 제도와 거버넌스 그리고 출연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본 포럼도 원래 내부 그 시스템 본부 차원의 세미나로 기획됐다가 이제 좋은 연구제도 혁신에 대한 주제를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으로 와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월요일에 오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는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개회사 인사말로 조항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이 IBS 과학문화센터가 굉장히 훌륭하게 지어진 시설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우리 과학기술자들과 특수역에 있는 연구자들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주에 갔던 유엔에 있는 회의장이라든가 국회에 있는 회의장을 봤을 때 여기 IBS에 있는 이 과학문화 회의장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428회 그 스테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 제도 혁신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과 체계에 관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연구 제도 혁신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제도 혁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제1 발제자로는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그리고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신현장 단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신 단장님께서는 R&D 정책이 더 많은 투입과 성과를 강조하던 방식에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제도 혁신의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국가 R&D 혁신의 방향 에 대해서 이승복 서울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복 교수님은 제1기와 제2기 과기부 혁신본부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R&D 제도 혁신에 관한 통찰과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편 스테피의 황석원 혁신시스템 연구본부장의 좌장을 맡아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키스트의 김주선 소장님, 서울경제의 고강본 선임기자님, 화학연의 고용주 책임연구원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재훈 과장님, 스테피의 이민영 선임연구원들이 참여하셔서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 제도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R&D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스템 전환기는 현재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한 질적 성장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제도혁신 연구제도 혁신의 방향과 전략 수립에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항희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발제 두 분의 발제가 오늘 있으신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저희 스테피 제도혁신연구단 단을 이끌고 있는 신은정 단장께서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이슈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그 이슈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저희 제도 혁신 기획단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단 과제 중간 결과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혼자 작업한 것은 아니고 단 과제 연구 참여진들과 같이 작업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왜 제도 혁신인가, 제도 혁신을 키워드로 제안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제도,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행사 자료집으로 발표 내용들이 인쇄물로 배포되었으므로 기다리시는 동안 인쇄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혁신의 필요성, 당위성에 관한 서론부터 시작해서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에 대한 개념적인 고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연구 제도, 제도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제도 혁신인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정책, 과기 혁신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성과들을 이뤄왔습니다. 80년대에 1,000억 규모에 달하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현재 19년 현재 20조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인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80년대 2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40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이 증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 성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일례로 논문 성과만 보더라도 80년에 국내에서 출간되는 논문 200편 정도 수준이었는데 90년대 2,000편, 2000년대 2만 편, 현재는 거의 6만 편 정도의 SCI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투입, 성과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성장하고 팽창해온 그런 반세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계속 이런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과 팽창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환경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 지금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담당했던 글로벌 경제 밸류 체인에서의 소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이 그런 역할들을 중국이 담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식 경제 기반의 그런 혁신 활동들도 전 국가에서 지금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갈등과 대립, 그리고 다원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환경 기반들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기술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 경쟁,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혁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된 수요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혁신 환경에서 혁신 정책, 혁신 연구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된 OECD 자료 하나를 인용하자면, 기술혁신 작업반에서 최근 25년간 진행된 키워드 변화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시스템 혁신 관련 당위적인 그런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셜 챌린지라든가 디지털 이코노미라든가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이 새로운 사회 난제, 그리고 혁신의 방식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점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TIP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더 상위위원회인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나 R&D 펀딩, PPP와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팔러스 믹스나 소셜 챌린지, 글로벌 챌린지와 같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난제,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수단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단순히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 성과를 달성하겠다라는 투입이나 성과 목표 중심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부 R&D 혁신 방안, 2016년 정부 R&D 혁신 방안,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R&D 규제 혁파 방안,
국가 R&D 혁신 방안, 국가 R&D 제도 혁신 방안 등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노력은 단순히 국가 R&D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대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 혹은 특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투입 자원 잘 활용하고 새로운 성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R&D를 기획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 관리하는 방식, R&D가 수행되는 방식, 그리고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방식, R&D 성과가 사업화되는 그 부분이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방식과 절차, 프로세스에 관한 관심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내외 혁신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단순히 투입이나 성과 중심의 그런 논의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관한 관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녹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보면은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제품이나 아니면 공정, 마케팅 수준의 혁신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그런 조직 혁신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매크로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국가나 분야 차원에서 조직이나 자원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개별 혁신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 작용할 것인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메커니즘에 관한 고민, 제도 혁신에 관한 고민들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그 발표에서 제도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실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혁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개체가 어떠한 인식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아니면 두 객체 이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가 그런 거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재 보이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현상이 드러나게 된 과거 그리고 맥락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조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도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강제하고 혹은 정당화하는 그런 집합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규범이자 가치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혁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도 혁신 주체의 인식과 활동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강제하고 혹은 정당화해 나가는 그런 규정과 관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에서 이런 제도는 저희가 규제 혁파, 제도 혁신에서 얘기하듯이 항상 네거티브한 것만은 아닙니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코스트를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지만 상당 부분 그 제도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도와 혁신이 기본적으로는 공진화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의 연구제도, 연구개발제도, 기술혁신제도, 과학기획혁신제도도 이해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요 지금 분석 프레임은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도출한 프레임입니다. 국내의 연구 제도 혁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드러나는 규정이나 제도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R&D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R&D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는 정부 공공섹터의 운영 방식 그것을 규정하는 공공섹터의 제도 패턴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혁신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장 조정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크게 마켓과 퍼블릭 섹터를 지배하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연구진의 접근 틀입니다. 이러한 정부 공공섹터의 제도나 시장 조정 제도 자체가 혁신을 추동하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섹터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현재 국내 R&D 제도를 제한하거나 지체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의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위계적인 틀도 있지만 또 국가 R&D 제도 자체 내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제도 간의 연관관계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과기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타 부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신활동 관련된 그런 제도 규정들이 서로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시 불거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 연구개발 제도를 이해할 때 국가 R&D 제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계적인 제도의 하이라키 그리고 국가 R&D 제도가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적인 그런 속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때 현재의 제도의 난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좀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현재의 연구제도 난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태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이 기존에 있던 국가 R&D 연구제도 문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슈들과 쟁점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10가지 기존 문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존 문헌에서 주로 R&D, 국가 R&D 제도의 문제라고 언급되는 그런 이슈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재 R&D 제도의 문제라고 일상적으로 익히 알고 있고 듣게 되는 그런 문제들과 겹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분야에서 제도 이슈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R&D 거버넌스 전략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든가 민간 혹은 중앙지방 투자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약하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국가 전략과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R&D 지원 및 관리 기능에 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원 구조 자체가 경직적이어서 신속 유연한 지원이 어렵다던가 지원이 파편적이고 비전문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수행 역량과 수행 주체 간의 협력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역량 자체에 대한 국내 혁신 주체의 역량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제도 분석에 대한 이해 틀을 가지고 추후에 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연구제도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제도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는 제도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중간 결론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선제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후적이고 바텀업 방식의 민간 주도형 그런 제도 혁신의 노력들도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잘 병행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제도 혁신의 효과성을 달성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멀하지만 인포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 관행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제도 혁신의 성패가 퀘스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가치 이해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일시에 규제라고 해서 타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그 연구 제도 혁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뒤에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이승복 교수님 발표 내용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탑다운식의 그런 정부 주도의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그 제도 개선 자체에 참여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러한 가치 이해 조정 방식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어떻게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오늘 후반부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은정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신은정 단장께서는 국가의 이제 국가 사회의 문제들, 난제들 풀기 위한 시스템 전환, 이런 이제 환경의 변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투입 성과 목표가 아닌 이제 R&D 제도 혁신에 뭔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얘기를 하셨고요. 제도와 혁신이 이제 일면 다른 서로 상호간에 이제 배타되는 측면이 있지만 공진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그 제도혁신연구단의 올 이제 단 과제에 관련해서 연구 제도 이슈에 대한 이제 메타 분석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메타 분석 결과 이제 하나의 문제를 대증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제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전략과 사후적이면서 민간 주도적인 전략이 적절히 혼합돼야 된다는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으로 황석원 스태피 혁신 시스템 연구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석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원 서울경제 선임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은 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피 제도혁신연구단의 이민영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황석원 본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저희 대전에 여기 정말 좋은 시설에서 포럼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 발표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긴 발표여서 발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결국은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발표를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플로우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해주신 분들
나중에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또한 3분씩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이제 저도 요 패널 좌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저도 토론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게 연구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연구비 한 20조 되는 것 가운데 거기에 그 돈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팀 빌딩하는 것, 그리고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집에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 뭐 이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관측이 잘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집에 가져가는 문제는 관측이 가급적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제 conflict of interest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타업 행위에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있고 관측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룰 세팅이 비교적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의외로 관측이 참 어렵고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왓색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죠. 지금은 알죠. 이거 좀 이상한 학회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걸 사전에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아무리 열심히 설계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왓색 같은 문제는 그거야말로 일종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짝짝짝 이거는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이거는 확실히 공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공시된 게 아니면 공고된 게 아니면 많고 다니도록 차라리.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상한 학회네 하면은 오히려 신고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고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우연히 왔는지 의도적으로 왔는지 또 외부에서 관측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좋은 의미로 본다면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건데 이상한 학회면은 열심히 더 신고를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신고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유야무야 되는 그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관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제도 설계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냥 토론하는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토론하는 순서로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언론에서 오신 우리 고강본 선임 기자님께서 좀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냥 두 분이 오셨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그 고영주 책임연구원 고영주 박사님과 김주선 소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태피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민영 선임연구원님께서 좀 발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총괄하고 계시거든요. 이재용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고광본 기자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국제 포럼을 했는데요. 서울 포럼이라고 다시 기초 과학이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 플랫폼 이렇게 해서 한 사흘간 좀 꽤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이 환경 어떻게 하면은 연구자 친화적으로 좀 바꾸고 또 기초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응용 개발 연구까지 활성화시켜서 사업화 활성화할 거냐 그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요. 제가 뭐 실제 연구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학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당국자는 아니고 그냥 기자로서 지난 2, 3년간 과학계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그냥 제 느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승복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 단계별 분류가 이제 굳이 필요한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연구자가 이게 기입하는 건데 상당히 자의적 이고 또 뭐 국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통계를 안 뽑고 지금 계속 현 정부는 강조하는 게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을 정권 초에 1조 2,600억에서 정권 말에 2조 5천억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연구 현장에서는 이런 국가 R&D 20조라고는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이게 체감될 정도로 뭔가 확 바뀌고 있다. 좀 연구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잘 형평성 있게 잘 또는 수월성 있게 잘 되고 있다. 이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연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R&D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기획, 선정, 평가, 보상의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지금은 이제 논문 특허 이런 정량 평가 위주인데 물론 과제가 보니까 6만 1,000개더라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 소집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고 20-30분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상피 제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R&D 프로세스 전문성을 높이는 게 큰 과제인데요. 그 방안으로 뭐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위 피어 리뷰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계에서도 좀 찬반 양론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걸 별로 채택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은 뭐 어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려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위임을 해놨을 때 그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섞는 것이 이 혁신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연구자 스스로도 80% 가량이 논문과 특허의 질이 낮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성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98.7% 아닙니까? 6만 1,000개 과제 성공률이. 그런데 실제 사업화되는 걸 보면은 아마 6만 1,000개 중에서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거의 뭐 그런 통계치는 없지만 아마 0. 몇 프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질의 논문 특허 그리고 이게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혁신 이걸 연구 현장과 함께 치열하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 스타이펀드가 이제 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학생들부터 먼저 좀 적용이 되긴 되는데 청년과 여성 연구자 이런 소위 소외층 연구자에 대한 그 지원이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BS에 대해서는 사실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뭐 특별히 나보다 더 우수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기다 몰아주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많긴 많습니다. 지금 30개 연구단인데 평균 한 65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 창의 사업에서도 보면은 사실 많이 몰아줬지 않습니까? 막 1년에 12억씩 막 24억 막 2년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몰아줬는데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창의 사업 결과가 좀 성과가 많이 나왔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서 IBS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초과학 투자 의지의 어떤 바로미터로 또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여기는 잘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중리온 가속기 사업단처럼 2021년까지 1조 5천억이 드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리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연구자들 컨센서스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내걸고 있는데 저는 뭐 꼭 20조 R&D를 통해서 바로 무슨 사업화 성과를 바로바로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걸 활용을 해서 사실 기초연구 단계에서도 바로 응용 개발까지도 다 이어지게 되는 이런 그 융합 연구가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 과학계도 조금 더
내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좀 더 그런 책임감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 다 합쳐도 기술 이전료가 774억 2017년 통계요. 그다음에 25개 과학기술 출연료 다 합쳐도 957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외 대학 블록버스터 IP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갖고 있는 그런 대학에 비해서 뭐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바로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뭐 비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구자 아까 그 연구 윤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기자로서 느낄 때는 작년에 왓세 뭐 오믹스 사건이 났을 때 그 NST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좀 그렇고 연구재단도 그렇고 좀 너무 약간은 국민 정서하고는 괴리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죠. 이게 정말로 연구 부정에 뭐 어느 정도 심한가 뭐 이게 있지만은 국민들 정서하고는 상당히 괴리돼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과학계 불신을 자초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명확한 연구 부정에 대해서는 그 교수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민형사로 걸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연구비 환수 다 하고요. 근데 우리 대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복 교수님이 이공계 박사 취업률이 40에서 60% 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계속 연구 인력을 과잉 배출하는 거 이거 한 번쯤은 지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인들 중에 야간에 다니면서 박사과정 받는 학생들도 엄청 많거든요. 아마 혹시 그런 통계가 많이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뭐 박사를 많이 배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산업계에서 그런 박사들의 그 수요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 서울의 주요 대학 이공계 박사들 보면은 뭐 한 학기씩 휴학하고 기본이 2, 3개월이고요. 다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역 특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앞으로 문 닫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될 텐데 뭔가 그런 대학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이공계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뭔가 이 병역 특례 성격으로 해서 뭔가 연구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고 결국 산업계 수요를 좀 더 우리 20조 R&D에 더 나아가서는 2017년 기준으로 78.8조지 않습니까? 전체 국가 R&D가 이 부분 이런 공급 사이드하고 이런 산업의 수요 사이드하고 이걸 갖다가 서로 간에 혁신하고 자극하고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그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고영조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신은 단장님 발표와 이승복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신당야님 발표에 대해서 한 2가지, 이승복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조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은 단장님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현행 연구제도의 프레임이 있었고 13페이지, 14페이지에 이슈 메타 분석이 있는데 거길 보면은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스템 전환을 염두에 둔 연구 제도의 혁신이나 개선에 있어서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이 경제 성장이나 기존 주력 산업을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도와주는 이런 연구였다면은 이제는 사회 문제 해결, 삶의 질 이런 사회 혁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 균형 발전, 지방 분권과 연계된 지역 혁신의 이슈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추구해 왔던 산업 발전 중심의 이제 목표와 가치, 비전에서 이제는 산업도 완전 융합 신산업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사회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의 가치와 비전으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전환을 염두에 둔 연구제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연구 문화와 연구 윤리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탑다운으로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좀 전략적 로드맵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의 개념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 관리의 개념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 관리를 좀 계층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시스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승복 교수님 발표한 거 관련해서 첫 번째는 연구윤리의 범주에 이해상충과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연구윤리라는 거를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요거만 피하면 되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연구자가 돼서 연구 실험실에 들어가는 순간 연구자가 가져야 될 비전, 철학, 어떤 태도, 이 연구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윤리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의 관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기 연구 부정 행위나만 안 하면은 이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과제 수주를 위한 어떤 기획, 또 과도한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이 계속 연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연구윤리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자 사회가 가져야 되는 덕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재화하고 상호학습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연구윤리의 개념과 가치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원생 숫자가 이제 계속 석박사 과정이 드는데, 저는 이 시장 수요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소기업과 출연연에서 그거를 받아 안을 시장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과 같이 밸런싱을 맞춘 대학원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천 연구를 다른 방향으로 정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원천 연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천 연구의 도전성이나 위험성과 또는 긴 호흡의 관리를 더 강화를 하고, 대신 대학의 기초 연구와 원천 연구의 연결고리를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키스트의 김주선입니다. 그 신은정 단장님 표현에 그 발제를 하신 것처럼 연구제도도 연구개발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니까 50년 이상 보완되고 수정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설계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다 뒤져가지고 최선의 조합을 찾아낸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그런 차원이라고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추경 연구의 가장 그 우수한 성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랄 만큼 잘 돼 있는데 우리 혜택을 받는 현장 연구자들은 왜 그렇게 동의를 현재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제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왜 없다고 맨날 비난을 받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연구제도를 또 더 이상 바꾸면 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예비 타당성 제도도 개선이 되고 있고 19년에 아마 시작되고 있어서 아마 결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예타 제도의 뭐 제도도 늘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연구자들은
왜 예타 제도는 왜 전혀 이렇게 힘든지, 또 그다음에 누가 그 주제를 도대체 선정한지 나는 참여한 적도 없고, 또 도대체 그 돈 규모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작업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비예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왜 늘 예산 신청은 299억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그게 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연구자들끼리의 동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매년 그게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아주 복잡한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국회까지 지나가서 예산을 집행되는데, 현장 그 연구자들은 또 이걸 과제 수준에서만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제 수준에서 보면은 도대체 왜 나의 과제는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다가 단계 평가를 지나가면 또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매번 새로운 신규 과제를 해야만 되는 고통, 그런 것들을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완벽한데 현장 연구자한테 가는 동안에 현장 연구자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가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평가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거나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야지,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생기는 예산의 조정, 정책의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의 조정들이 현장 연구자들한테는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최종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구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연구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는 단순화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에 방점을 찍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제도를 개선할 때는 연구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선의 성과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또 다른 차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그 완비성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불비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한번 새롭게 접근하고 새로운 틀에서 좀 힘들더라도 누구가 책임을 져서 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국가에 공헌해 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이승복 교수님하고 신은정 단장님의 그 제안을 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불비성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임영 박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2분 정도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내에 할 말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수원 박사님 의견하고 저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는 끊임없이 제도 혁신을 해왔는데 왜 성과가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혁신 환경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어떤 이슈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그 사안별로 사실은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구조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다루질 못하고 그냥 대증적인 어떤 증상을 처방하는 이런 데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점이 중요한 또 그 문제라고 보고요. 하나는 이 시스템과 이제 이 제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제도지만 앞으로는 저는 제도보다는 시스템에 굉장히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서 작동할 때 이 제도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스템은 들여다보지 않고 제도만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온 뭐 PBS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제도에 매몰돼서 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해오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연구 생태계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들을 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질적으로 구조화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관료화, 그다음에 그 관료에 따른 경직성의 문제,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조차 이 줄을 서는 이런 그 정치화,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가장 큰 그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연구 환경은 이러한 이 제도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연구 현장까지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연구 성과에도 결국은 우리가 질적인 뭔가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해 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도보다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분적인 이런 제도 개선에만 우리가 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제도들 간의 어떤 이 그 조정 또는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뭐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뭐 중복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심층적으로 새로운 어떤 가치나 방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방향이나 기준으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연구 환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가 우리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어떤 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 방향이 앞으로 어떤 제도 혁신에 또는 시스템 혁신의 중요한 어떤 방향적 내지는 기준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과기정통부의 이재은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은정 박사님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그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화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됐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 그 신은정 박사님이 연구 제도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뭐 제도라는 것을 저게 법령이나 규정으로 명문화된 규범 으로 협의로 보지만 뭐 여기서 이제 관행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체감하는 건 관행이 더 커요. 현장에서 법령 규정 없이 그냥 임의로 작동하는 관행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그런 것까지 유효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짚어주신 부분이 과학기술 분야의 고질적 이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질적 이슈들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다기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은 이슈 문제인데 제도 문제고 이슈는 제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슈인데 원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태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추후에 해주신다면 정말 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만 부연을 드릴 시간이 없겠구나. 예.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당업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규범만 바꾸면 되는 거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예컨대 단순한 연구비 관리 제도라든지 뭐 이올비 사용을 허용한다든가 뭐 행정인력 인건비를 어떻게 하자든가 연차평가를 없애자, 정산 단수하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단순한 제도 같지만 시스템이나 재원이 투입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컨대 연구비 제도 하나에 표준화되려고 그래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학생 인건비 스타이펜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수천억대 돈 들어갑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복잡한 이슈들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이해의 충돌이 빚어지는 이슈, 그다음에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이슈, 거버넌스 문제, 문화 문제랑 연결되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유래된 결과물이자 조건입니다. 예컨대 평가 전문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건들려 그러면 일단 기평비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용이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 나름 그 학문 분야별로 이렇게 짬짬이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PBS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이거 출연연의 인건비 구조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산학협력 문제도 그래요. 산학연 간에 문화적 장벽이 있어요. 뭐 학교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학과 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교수님들 좀 연구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 보면 BK 플러스 3 열심히 따가지고 연구실 랩에서 연구 잘하면 되지 기업하고 협력할 동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강행을 한다 한들 작동될 기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역량하고도 관계된 문제도 있어요. 아까 뭐 기술 수입 말씀하셨듯이 R&D 어떤 그 성과 문제라든가 뭐 지역 R&D 기획 역량이 떨어진다.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이 약하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선도형 R&D로 전환을 하자고 해야 된다고 막 외치시는데 실제 가서 보면요. 아직 선진국 따라가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정말로. 따라가야 될 거 되게 많고 저도 이런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도형 R&D를 하자고 하면서 분명한 투자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보다 사실 인사이트가 중요한 시대이긴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아직 우리가 조금 멀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축적이 좀 더 돼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좀 맵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면 정말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승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뭐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 저희가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도 있어요. 그 지점이 이제 예타, 그다음에 우리 평가 문제, 연구윤리 문제 뭐 이러한데 부실학회 문제나 연구윤리 문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부실학회 같은 경우는 학술 단체가 40만 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앞으로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외국에 학교를 다녀오셔가지고 다녀왔더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문제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신고세다 받을 겁니다. 신고세다를 받아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면 과총행을 중심으로 해서 학회장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판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학회는 노란불, 요 학회는 빨간불. 그러니까 보시고 안 가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다음에 연구 윤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공론화가 우선이다. 연구 현장에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윤리 규범 안에는 말씀하신 그 이해상충 문제라든지 어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기본적인 논리 연구자로서 정보 R&D 수행하는 연구자로서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지금 또 안이 준비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도 이제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마 플로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 궁금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왕 늦었기 때문에 두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드릴까요? 예, USDS 기술 정책을 가르치는 노한진 교수입니다. 저는 참 슬픔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임 매년 있어요. 매년. 10년 전에도 있었고 아까 이재현 과장 30년 전에 이슈가 아직도 안 풀렸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이민영 교수께서 좀 뼈 있는 말씀을 하셨죠. 맨날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떠들고 마는 거죠. 뭘 고칠 수 있는지. 심지어는 혁신단이 있으면 해답을 내놔야 될 사람이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초 연구를 왜 확대해야 됩니까? 그런 주장을 대학 교수들이 해요. 이게 이익의 충돌이에요. 그런 게 다. 교수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연구윤리 속에 교수윤리 선언이 있어요. 제 5번째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교수는 대학을 위해서 발언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겁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교수들이 기초연구비 2배로 늘리자고 서명운동했어요. 1000명 서명운동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기초연구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정책을 하면서 그걸 슬프게 보고 있어요. 출발 자체도 이상하지만은 과연 대학의 연구 결과가 흐르느냐
우리는 흐르지 않아요. 미국은 흘러요. 그럼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어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가? 미국은 흐르는데 우리는 못 흐르. 이런 걸 봐야 돼요. 무조건 기초 연구 중요하지요. 왜? 다른 모든 연구의 그 기초 아주 원천적인 앞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선단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흐르지 않다는 이런 것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학 전문가도 나와 있고 물리 전문가도 나와 있고 생물 전문가도 나와 있고 이래야 정책을 논하는데, 물론 정책과 관련 없는 사람은 아니지요. 수요자니까. 그렇지만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그랜트와 콘트랙트의 차이를 아세요? 연구비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인위적으로 매덕을 줘야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되고, 시장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정책이지요. 그리고 제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이죠.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정책이에요. 정책의 결과물은 제도, 사업, 기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연관이 있지요. 제도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큰 이야기들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제도만 논하면 뭐합니까? 연구 중심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대학의 구조가 엄청나게 달라야 합니다. 교수님, 이거 저 자리 끝나고 나서도 아마 토론을 그 개인적으로 하실 수 제가 지금 있으니까 사실 좀 다른 좀 토론이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일부러 왔는데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입니다. 서울대학교하고 하버드하고 행정 구조를 딱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하버드 22,000명입니다. 학생. 서울대학 28,000명입니다. 서울대학교 2,100명입니다. 교수가. 하버드는 5,000명이 넘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직이 1,450명입니다. 하버드가 12,000명입니다. 그럼 그 12,000명이 뭘 하느냐? 하버드에서 전부 윤리, 안전 이쪽이에요. 오피스 오브 컴플라이언스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익의 충돌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연구하지 않으면서 COI, 콘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논하면은 뭐 합니까? 그거 논하고 마는 거지.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말씀 너무 준비를 감사합니다. 안 하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조사를 해봐서 여기 있는 것도 만불되어 있는데 그거 옛날 규정이에요. 5,000불로 다 그 스탠퍼드 규정 5,000불로 이미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네. 예. 예, 저 농촌진흥청에서 온 김경미인데요. 그 아까 단장님께서 발표하신 목적 지향형 정책 사업에 있어서 예타를 면제해주고 일몰이란 제도도 좀 다시 검토하자 하고 또 이 과장님이 반영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농업 분야 쪽에서 굉장히 이제 비생산성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궁금한 점은 그쪽에서 이제 목적 지향형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반형 사업을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적 지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구분이고 또 사전 요건으로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또 한편에 이제 그 고용주 박사님이신가, 제가 눈이 나빠갖고 잘 안 보이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사회 혁신이나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또 그 산업 간의 융합에 관련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진행을 하려면 자연과학 외에도 사회과학적인 접근들이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자연과학에 좀 치우쳐 있다는 그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협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사회과학적인 조사나 분석의 경우는 비R&D적 성격으로 그 과기정통부에서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승복 교수님, 예. 그 목적 지향형 사업은 사실은 그 디테일하게 지금 디자인되지는 않고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게 국가 전략 분야로서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가 일반적이냐,
R&D 그저에 대한 요구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목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그 요건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은정 단장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뭐 답변하실 것이 있을까요? 예, 추가 한 1분 정도만. 네, 오늘 논의 사실 시작을 여는 정도의 발제로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또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다음 과제 올해 진행하는 데서도 더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주신 코멘트들은 너무 감사히 잘 받겠고 다시 한번 참석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스태피 정책 포럼은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은 다 발표 자료도 비밀이 아닌 한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오고 보실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오신 분들께 요 포럼 끝나고라도 다 언제든지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 약간 시간 오버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요 패널 토론 이걸로 마치도록. 네. 네, 패널 토론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못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끝나고 지금 행사 끝나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제 428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